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고 또 경제 성장률은 2%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각 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네. 경제학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 초반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에 그리고 결혼과 취업, 심지어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교체, 정권교체를 통해서 기존의 낙수이론에 기초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용적인 국민성장,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성장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4가지 성장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가치 우리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이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아울러서 동반성장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중소자영업자와 대형 유통회사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성장, 동반성장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상황판을 놓고 일자리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혁신주도 성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체제 개편,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정부의 R&D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으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따뜻한 성장, 유능한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따뜻한 국민성장의 시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권마다 경제 살리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았고 성장은 낮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성장 엔진을 그대로 두고서 경제 살리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질적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국가 주도, 재벌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생태계 하에서 정말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한 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국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 체질을 바꾸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정성장, 혁신성장이고 소득 재분배와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정권, 한 정당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협치를 잘해서 여야정 협의체든 정치 지도자 회의든
또 노조와 기업 간의 회의든 이런 것을 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 성장을 하고 분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그러한 경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일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천하의 인재를 모아 튼튼하고 역량 있는 경제 일꾼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또 다른 정당에도 정말 경제를 잘하는 일꾼이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정부에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받아주실까요? 네, 한국 경제가 점차 활력이 떨어져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5%, 4%, 3%, 2%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기업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을 보자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기업은 여력이 높아졌지만 가계의 여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을 해도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가계의 이 소비 비중을 지출 비중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에 있어서의 부담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잡아야겠습니다. 동시에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지금 대기업이 집중된 경제력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소기업들 또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대신에 경제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즉 다양한 그 창업 기업들이 새롭게 마음껏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 안전망을 설치해서 이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고용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이어가 주시죠. 예,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서 수많은 집들이 지금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 생계형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각 당에서는 미시적인 경제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기 부양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생길 때는 기업에게 돌아가고 리스크는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병이 생겼을 때 자꾸 진통제 몇 개 주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거나 번지르르한 정책들 내놓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가 계속 강요했던 것이 뭡니까? 기업이 잘 돼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다 감내하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래 왔는데 정작 그 진실은 뭐였습니까? 결국 그런 희생과 감내가 최순실 정유라 같은 일부의 특권층에게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 노후연금 뺏어다가 3대 경영세습 하는데 그 돈이 다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임금 줘야 되고 노동시간 줄여야 됩니다. 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다시 너무 어렵지 않냐. 4차 산업 얘기하고 미래산업 얘기하시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하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져야 된다. 왜? 기업이 너무 그러면 돈 부담을 많이 들이지 않냐. 이런 대답하시는데요. 이제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대로 일한 만큼 돈 주고 노동시간 줄이고 이런 방향 명확하게 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화려한 수식어 갖다 붙여놔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 깨닫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 청년 실업, 그리고 가계부채, 부족한 복지, 늘어나는 국가부채, 또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 이게 다 여러 가지 문제 같지만 이 문제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결국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저성장 기조의 고착에 있습니다. 성장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거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너무 외면하고 분배 그리고 기업 때리기, 지금 앞에서 내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혁신성장, 공정성장, 일자리 나누기, 임금 올려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기, 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왜 안 되나요? 결국 한국 경제가 탄력을 잃어가고 마모가 심해서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해법은 달콤한 설탕우리나 진통제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개혁입니다.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특히 노동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그리고 재벌개혁을 해야 여기 개혁을 통해서 나온 잉여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가장 중심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해서 기업에게 자유를 주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세금 제대로 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하는 기회를 최대한 주자. 동시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의식주, 교육, 의료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일하고 싶은 청년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서민 중심 경제로 가자. 잘 살고 큰 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에게 기회를 서민 경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당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2%대로 내려와서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조차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거시경제적인 확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도 유지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전국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혁,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인식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모두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요. 6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식 의원께서 자유토론을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 앞부분에 제가 너무 개입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활성화 토론은 정말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을 지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지친 국민의 삶이 다시 꿈꿀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해결돼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죠. 1% 정도 GDP가 성장하면 약 6만 개 내지 7만 개 일자리가 늡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장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5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좋은 이른바 일자리는 5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45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10만 명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2년을 근무하면 매월 50만 원씩 소득 보조를 해주어서 중소기업에 가도 저축이 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5년이 제일 이 청년 실업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충분히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지금 사회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해서 비정규직도 사회보험을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금 격차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 남녀 고용평등법에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공정임금법을 준비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민간 경제를 통한 성장,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81만 개 중 신규 일자리는 몇 개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64만 개가 뻥튀기라고 그랬습니다. 안희정 후보도 민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민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또 21조가 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 공무원으로 공공부문으로 채용하면 5년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1조 이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금, 사회보험, 수당 등은 그 21조에 포함이 안 됐는데 과연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시장에 자유시장 경제 맡겨놔서 일자리를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는 게요. 우선은 지금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국가의 21%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7%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자리가 추가로 81만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개에 불과합니다. 17만 개의 일자리 어떤 거냐? 지금 현재도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교통, 경찰, 소방,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다는 것이고요. 이게 17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34만 개가 되고,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에서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게 30만 개 내외입니다. 물론 이 30만 개는 신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접 고용으로 비정규직에 있던 것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면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21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부분에 박근혜 정부가 무려 72조에 달하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21조는 박근혜 정부가 퍼부은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겠습니다. 4대 감사업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같은데 헛돈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늘리는데 투자할 수 있고요. 연간 17조 5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 지출의 그 규모가 매년 한 15원 정도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증가 명목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활용하고 기존의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예산 마련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김세현 의원께서 이어서 좀 이야기해 질문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앞선 김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같은 질문 드리자면은 81만 명이 5년간 고용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 때까지 공무원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연봉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봐서 만 30세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해도 5년 동안 21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25년 정도는 추가로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될 때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호봉이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이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요. 보수가 올라갈 때 이 금액을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1,465조 원이 25년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처음에 5년 동안 21조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때 적용되는 임금 수준을 보니까 기관 부담률,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8.6%에서 1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행자부 기준 인건비에 수반되는 기본 경비 비율이 즉 공무원 한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거기에
뭐 컴퓨터도 지급해야 되고 책상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16.5%를 제하고 나면은 1인당 세전 수입이 2천만 원대로 나옵니다. 2,078만 원에서 2,031만 원 정도 되면은 세전월 평균이 173만 원에서 169만 원 정도, 실수령액을 보면은 소득세 등을 제하고 나면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이것이 최저임금 135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해서 5년 동안 21조 원을 투입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봐도 25년 동안 무려 1,200조 원이 넘는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100만 명, 81만 명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현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근데 이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그 보수 정당, 특히 그 기존의 그 자유당과 바른정당 보면 새누리당 시절 때부터 이 복지나 일자리 창출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집단에게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그 4대강 사업에 그 많은 2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 없으면서 오직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복지에서 돈 쓰는 것은 낭비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하는 것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1만 명이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순수 공무원은 17만 개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일자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와 공공 서비스 분야, 그리고 이 기존의 그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적 재원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무원 월급 5년차 기준,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반영해서 이미 산출을 했던 내용이고, 공공 서비스 일자리도 국비 지원에 따라 우리가 그 기준을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께서 손을 먼저 들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공공부문의 81만 개 공약,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좀 다소 과장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되는 배경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상품입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자는 등 이런 식의 퇴행적인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하기를 좋게 해서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 비율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 손해에 다 소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거리 늘리고 경제 활성화할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 늘리는 이런 것을 저희는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임금 올려주겠다. 기업 규제하겠다. 기업인 기죽이고 세금 더 걷겠다. 일 덜 해도 월급 더 주겠다.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건 기적이죠. 이건 노벨상 경제학상 10개 받아도 모자랄 겁니다. 이런 경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이 식당 주인이든 대기업이든 왜 사람 쓰기를 주저하는지,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민이 없이 그저 파퓰리즘으로 일자리는 만들면 만들어진다는 이런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10년 동안 임금 안 올리고 비정규직 엄청나게 불어났고요. 기업 규제 다 풀어줬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겁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너무 많이 줘서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개인 10%가 66%를 가지고 있고 법인 1%가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액의 임대료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장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될 소비자들이 너무 임금을 적게 받고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쓸 돈도 없고 쓸 시간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달에 독일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시간당 13,00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업률이 독일 통일 이후에 최저의 수준으로 내려갔고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최고의 수준을 보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동네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 입고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 잘 돌아갑니다. 기업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해법이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 시작될 때 여기 있는 모든 정당들이 20대 국회 안에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다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대선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 최저임금 1만 원을 언제까지 올릴 건지 그 기준연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2022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해봐야 고작 한 달 월급 135만 원입니다. 135만 원으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인간다운 존엄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시는 건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민주당에게 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자서전을 냈습니다. 진보의 미래라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것은 그 핵심은 노동이다.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그리고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성찰위에 그 다음 정부가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뛰시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께서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기종노조라고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전윤철 전 감사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댔죠. 악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노동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위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책의 핵심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강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경제 민주화보다 성장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장 얘기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유보해 왔는데 다시 성장 제일주의의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 발표를 보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캠프 경선이 다 끝나고 나서 각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정규직 양산은 비정규직 양산은 반대하지만 고용 유연화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유연화가 부족해서 더 유연화를 해야 되는 이 정책까지 끌어안으시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하시면 좋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국민의당 말씀 듣고 아무튼 답변 시간도 포함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성식 의원께서 3분 47초 남았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 이 임대 문제, 임대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상가 임대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컷 상권을 일궈 놓으면 다 그냥 건물주에게 다 가니까 요즘 뭐 구세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자영업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500만 정도의 어려운 자영업자, 한 200만 정도의 잘 나가는 변호사, 의사 등의 자영업자 말고요. 이 대체를 위해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제정돼서 정말 그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강화된 개정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굉장히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1차적인 방파제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만 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14% 정도가 최저임금 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는 과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독일이 최저임금 때문에 갑자기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독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독일은 E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사실 환율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하르츠 개혁, 4차 산업혁명 선도 이런 것으로 독일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 우리 경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또 그것이 더욱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미 의원님의 좋은 견해는 또 나름대로 반영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독일 경제 성장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1만 3천 원 도입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임금을 높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저희는 한 가지만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5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저임금제뿐만 아니라 지금 근로장려 세제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계층에게 일하지만 어려운 계층에게 조금 더 국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제일 밑에 방파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파제가 EITC라고 하는 근로장려세제 제도인데요. 바로 국민의당이 당론 발의를 해서 이번 2월 국회 때도 1인 30세 단독 가구까지 근로장려 제도가 확대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것이 분배로 이어져서 소비로 이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께서는 1분 2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이 많이 쏠렸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많아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은요, 저희들은 2020년 정도 목표로 이미 발표가 돼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귀족노조, 악성노조 이 발언은 후보의 발언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당사자가 사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후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민주화보다 성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를 자꾸 확대해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경제 민주화와 새로운 국민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성장이 있어서 어떤 성장이냐. 이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즉 보수 정당이 얘기했던 낙수 이론의 기초에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그런 성장을 저희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유연화 역시 최소한의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 유연화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바른정당 김세현 의원님. 예,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답변 주실 때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낭비가 아니라 이것은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 전체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으로 또 공공부문에 채용된 분들은 좋겠지만은 전 국민이 세금 폭탄을 장기적으로 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공부문을 지나치게 비대화한 그리스가 어떻게 결말을 맞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았습니다. 또 세계 주요국 중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프랑스가 인근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경제 활력이 떨어져서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큰 정부이냐 작은 정부이냐 하는 관점에서 국민들이 어느 길을 택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보수정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작은 정부의 이 필요성,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왜 경제 활력을 높이지 못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시대가 이제 저물기 시작하고 서비스업의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안에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들인 서비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들을 모두 다 가로막고 봉쇄한 것이 바로 진보정당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은 바른정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진보정당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들을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이어가 주십시오.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룬 보수 원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보수 적통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실은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고요. 아까 이정미 의원께서 규제 다 풀었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우리나라의 규제는 지난 22여 년 동안 오히려 더 악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전 세계 심지어 중국조차도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데 우리는 지금 드론 하나, IoT 하나, 핀테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차고 넘치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기업에게 자유를, 기업인의 길을 살리자, 규제를 풀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루자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제에 관한 논의,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올라간 수준을 그대로 앞으로 지금 상태에서 반영하면 어차피 10,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을 되냐 안 되냐 누가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좀 부질없는 정치적 논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KDI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무한대로 올려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은 빈곤 해소와는 무관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국당은 대안이 뭐냐? 바로 우리는 가구별 빈곤 해소, 가구별 기본소득 제도를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성식 의원께서 EITC라는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 수준에 못 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 그 차이를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의욕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데 한국당에서 그동안 분석해보니까 영유아는 보조금이 있고요. 초중등생에게 보조금이 있고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이 가고 있고요. 노인에게 65세 이상 기초연금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장년층이고 은퇴자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바로 이 생애 맞춤형 복지의 사각제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로 이 중장년층,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근로소득 장려 세제를 통해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드리겠다는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상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완성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한 번씩밖에 말씀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은 시간을 좀 알려드릴까요? 김세연 의원님이 1분 50초, 이정미 의원님이 2분 41초, 김종석 의원님이 1분 48초, 홍익표 의원님이 2분 19초, 그리고 김성식 의원님이 1분 26초가 남았습니다. 자, 가계부채도 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해소 문제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예. 김세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시장 경제 얘기하시면서 그 작은 정부, 큰 정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틀이 좀 낡은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불황을 끝내기 위해서 그나마 그 경제 활성화의 여력이 있는 게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얘기되는데, 정부 역할 분야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바른당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서비스 발전법이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국감 과정에서 드러나고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드러났지만 이게 최순실법이에요. 차병원에 대한 특혜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자유화가 핵심이 이게 차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바른당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석 의원님께는 여전히 규제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러니까 규제 하나가 기존의 줄푸세, 소위 얘기해서 규제는 뭐 풀고 세금은 낮추고 이러한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재벌 중심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아울러서 이와 덧붙여서 최근에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경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 집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배상 제도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세연 의원께 먼저 질문 드렸죠? 예.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여러 이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순실 차병원 말씀하셨는데, 저희 바른정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연계시키시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비스 전반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한 한국판 양적 완화, 즉 주택담보 채권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러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정석 의원님. 네. 지금 규제개혁, 줄푸세, 저는 그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게 자유를 줘야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규제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대기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들이고 중견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해보거나 건축을 하나 해본 사람들은 구청이나 관청에 가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적정한가? 규제가 강할수록 부패가 강하다는 것은 고금동서의 진리입니다. 전경련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경련은 정부 돈이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민간 임의단체입니다. 향후회나 동창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왜 정치 권력이 해산해라 마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회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개혁을 했고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 공약에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를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대변하고 민노총과 전교조의 옹호자가 돼서 좌파 기득권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징벌적 배상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3배 이내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공무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요, 이거는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정치 개입, 이거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정치 권력을 부당하게 정치 권력을 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인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 이것은 정말 법 해석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공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장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저희는 현장과 대화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아까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답변들을 이제 양쪽의 두 분들께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업에게 맡겨두면 기업은 사람을 최소한 뽑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관행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최장 OECD 평균 국가보다 40일을 넘게 더 일을 하는 최장 근로시간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금을 더 이렇게 조금씩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히 법률적으로 줘야 하는 연장 근로수당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포괄임금 제도 같은 이상한 제도까지 지금 막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단 일자리를 늘리려면 근로시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주당 근로시간을 좀 더 어떻게 줄일지 정책적인 방향을 내야 되겠죠. 지금 그나마 법률적으로 52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정부가 나서서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68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 다시 노동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정책적 개입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더 선도적으로 늘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 실업자들 너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의무할당제 실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책적 개입인 것이죠.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민주당 입장을 좀 확인을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많은 공공부문에 용역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청소 용역 노동자들
그분들에게 기재부가 들어가는 돈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20%,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랑 용역업체들이 다 뜯어갑니다. 오히려 직고용을 했을 때 이분들의 임금도 올리면서 전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세종, 강원 이런 데는 집권하기 전이라도 민주당의 당론이 그런 것이라면 훨씬 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론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우리부터라도 용역 쓰지 말고 직고용하자 이렇게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실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는 이제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 질문을 주셨는데 37초가 남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청소 영역 노동자를 비롯한 간접 고용의 직고용은 우리 당의 그 기본적인 당론의 입장과 부응하고 상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당 출신의 정세균 의장께서 국회에 간접 고용을 직고용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19대 국회에 운영위에 있으면서 내내 이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요. 이번 정세균 의장 때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우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가급적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좀 시차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우리는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께서도 주어진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전경련입니다. 정경유착의 온산입니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경제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은 총수가 사익을 편취하진 않게 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뛰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더 이상 대기업의 이 하청 기업 쥐어짜기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부 고발자 제도나 납품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제대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특히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서 물가 상승률 범위에 넘지 않는 그런 임대료 내에서 열심히 장사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이 너무 낮습니다. 소득 지원해서 점차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써봐야 별 이익이 없다는 기업주의 인식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근로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공정임금법을 통해서 반드시 분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는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데 또 교육비가 적게 들도록 투자가 돼야 되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빈곤한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노후도 보장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안철수 후보가 바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네, 세 분은 다 발언 시간을 쓰셨고요.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말씀할 기회를 드릴까요? 김세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특히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기업 등 여러 개 있는 곳에는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을 하고요. 차별 시정 비교 대상에서 동일 노동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다른 직무로 분리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간접 고용 시 원청 사업주를 공동 사용자로 즉 함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21초 남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벌 개혁 해야죠. 재벌의 황제 경영, 지배력 지위 남용, 그리고 횡령 배임, 탈세 같은 잘못된 행태는 철저하게 적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은 보호일변도,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강해지고 대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더 커집니다. 이런 풍토화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재벌개혁뿐 아니라 또 다른 경제 권력인 대형 귀족노조와 철밥통 공공노조도 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에 이어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경제로 가자.
잘 살고 큰 기업들은 그냥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산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서민에게 기회를 서민 경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정당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2%대로 내려와서 이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조차 점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거시경제적인 확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그리고 저금리 기조도 유지해서 가계부담을 덜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전국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개혁, 이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인식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모두 시간 배분을 잘 해주셔서요. 6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식 의원께서 자유토론을 시작을 해주실 텐데요. 앞부분에 제가 너무 개입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활성화 토론은 정말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분을 지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답변을 이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지친 국민의 삶이 다시 꿈꿀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해결돼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죠. 1% 정도 GDP가 성장하면 약 6만 개 내지 7만 개 일자리가 늡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장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5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좋은 이른바 일자리는 5만 개가 되지 않습니다. 45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10만 명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2년을 근무하면 매월 50만 원씩 소득 보조를 해주어서 중소기업에 가도 저축이 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5년이 제일 이 청년 실업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약 1조 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충분히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지금 사회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 지원도 확대해서 비정규직도 사회보험을 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임금 격차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 남녀 고용평등법에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공정임금법을 준비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민간 경제를 통한 성장,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81만 개 중 신규 일자리는 몇 개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64만 개가 뻥튀기라고 그랬습니다. 안희정 후보도 민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민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또 21조가 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 공무원으로 공공부문으로 채용하면 5년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1조 이상으로 계속.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이르고 또 경제 성장률은 2%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을지 비전 제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각 당은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자유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네. 경제학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구성원이 빈곤하고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 초반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에 그리고 결혼과 취업, 심지어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한치도 앞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 교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기존의 낙수 이론에 기초한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용적인 국민 성장,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 성장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4가지 성장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가치 우리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이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아울러서 동반성장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동반성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고 중소자영업자와 대형 유통회사가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성장, 동반성장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복지고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상한판을 놓고 일자리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혁신주도 성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체제 개편,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정부의 R&D 지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를 신설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으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따뜻한 성장, 유능한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따뜻한 국민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권마다 경제 살리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았고 성장은 낮아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성장 엔진을 그대로 두고서 경제 살리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질적 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국가 주도, 재벌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생태계 하에서 정말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한 분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는 국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호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금, 사회보험, 수당 등은 그 21조에 포함이 안 됐는데 과연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이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시장에 자유시장 경제 맡겨놔서 일자리를 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는 게요. 우선은 지금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국가의 21%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7%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늘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자리가 추가로 81만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개에 불과합니다. 17만 개의 일자리 어떤 거냐? 지금 현재도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일반 우리 서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봉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따뜻한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듭니다. 교통, 경찰, 소방,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다는 것이고요. 이게 17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34만 개가 되고, 그리고 현재 공공부문에서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는 게 30만 개 내외입니다. 물론 이 30만 개는 신규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접 고용으로 비정규직에 있던 것을 직접 고용으로 바꾸면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21조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부분에 박근혜 정부가 무려 72조에 달하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21조는 박근혜 정부가 퍼부은 예산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겠습니다. 4대 강사업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같은데 헛돈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늘리는데 투자할 수 있고요. 연간 17조 5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 지출의 그 규모가 매년 한 15원 정도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증가 명목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 잘 활용하고 기존의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하게 예산 마련될 수 있고 우리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제가 김세현 의원께서 이어서 좀 이어가 질문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앞선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같은 질문 드리자면은 81만 명이 5년간 고용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년 때까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연봉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봐서 만 30세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해도 5년 동안 21조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25년 정도는 추가로 근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렇게 될 때 연봉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호봉이 오르면서 계속적으로 이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요. 보수가 올라갈 때 이 금액을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1,465조 원이 25년간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처음에 5년 동안 21조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때 적용되는 임금 수준을 보니까 기관 부담률,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또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는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8.6%에서 1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행자부 기준인건비에 수반되는 생계형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각 당에서는 미시적인 경제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기 부양책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생길 때는 기업에게 돌아가고 리스크는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병이 생겼을 때 자꾸 진통제 몇 개 주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거나 번지르르한 정책들 내놓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 없습니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가 계속 강요했던 것이 뭡니까? 기업이 잘 돼야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다 감내하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래 왔는데 정작 그 진실은 뭐였습니까? 결국 그런 희생과 감내가 최순실 정유라 같은 일부의 특권층에게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 노후연금 뺏어다가 3대 경영세습 하는데 그 돈이 다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임금 줘야 되고 노동시간 줄여야 됩니다. 다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다시 너무 어렵지 않냐. 4차 산업 얘기하고 미래산업 얘기하시지만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하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져야 된다. 왜? 기업이 너무 그러면 돈 부담 많이 들이지 않냐. 이런 대답하시는데요. 이제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대로 일한 만큼 돈 주고 노동시간 줄이고 이런 방향 명확하게 내지 않고서는 아무런 화려한 수식어 갖다 붙여놔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 깨닫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 청년 실업, 그리고 가계부채, 부족한 복지, 늘어나는 국가부채, 또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 이게 다 여러 가지 문제 같지만 이 문제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결국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저성장 기조의 고착에 있습니다. 성장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거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너무 외면하고 분배 그리고 기업 때리기 지금 앞에서 내당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혁신성장, 공정성장, 일자리 나누기, 임금 올려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기 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왜 안 되나요?
그리고 한국 경제가 탄력을 잃어가고 마모가 심해서 겉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해법은 달콤한 설탕물이나 진통제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개혁입니다.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우리 경제 구조를 특히 노동개혁,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그리고 재벌개혁을 해야 여기 개혁을 통해서 나온 잉여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복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가장 중심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해서 기업에게 자유를 주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세금 제대로 내고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하는 기회를 최대한 주자. 동시에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의식주, 교육, 의료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똑똑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일하고 싶은 청년이 일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서민 중심 보장해주는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 체질을 바꾸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추구하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정성장, 혁신성장이고 소득 재분배와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인 것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정권, 한 정당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협치를 잘해서 여야정 협의체든 정치 지도자 회의든 또 노조와 기업 간의 회의든 이런 것을 해서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 성장을 하고 분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그러한 경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일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천하의 인재를 모아 튼튼하고 역량 있는 경제 일꾼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또 다른 정당에도 정말 경제를 잘하는 일꾼이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정부에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받아주실까요? 네, 한국 경제가 점차 활력이 떨어져 왔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5%, 4%, 3%, 2%대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기업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을 보자면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서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고 다시 기업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기업은 여력이 높아졌지만 가계의 여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을 해도 그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가계의 이 소비 비중을 지출 비중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에 있어서의 부담 완화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잡아야겠습니다. 동시에 경제 정의를 실현해서 지금 대기업이 집중된 경제력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소기업들 또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대신에 경제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 즉 다양한 그 창업 기업들이 새롭게 마음껏 실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 안전망을 설치해서 이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가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고용을 늘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이어가 주시죠. 예,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기준금리가 2번이나 올랐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겨서 수많은 집들이 지금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